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9월 8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를 확인한 후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동반 상승으로 출발한 상황이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좀 눌리나 싶었는데 장 후반에 다시 한번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하지만 코스피의 상승 탄력은 코스닥에 비하면 좀 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3,219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81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드디어 고용 빅 이벤트 한 주를 좀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22,000을 보여줬는데도 주가가 안 빠지고 올랐다. 충격적입니다. 뭐 크게 빠지지 않고 네.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저희가 일단 주말 사이 일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뭐 우리 직원들 구금 사건도 있었고, 네. 근데 거기에 따른 뭐 종목별 영향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렇다고 저기 현대차하고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그만 짓고 나가 뭐 이럴 미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그 뭐 시기적으로 보나 그 어떤 그 법 집행의 그 영상 공개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뭐 이런저런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담고 있는데. 그럼 일부러 한 것 같으세요? 보란 듯이 한 것도 좀 오.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 뭐 국경 자르라고 그 하는 그쪽에 그렇게 불리는 사람, 뭐 앞으로 이제 이런 식의 단속은 더 계속 이어질 거다 했는데 뭐 첫 시범 케이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걸 갖다가 미국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근데 첫 시범 케이스를 갖다가 이제 한국을 잡았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로서는 좀 섭섭한 면이 있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또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 메시지가 미국에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분들 빨리 일단 돌아오는 게 급선무 같아요. 예.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일 정도에 10일 정도? 네,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뭐 오늘 같은 날 LG 엔솔이나 뭐 현대차가 저 정도로 그냥 반응하는 거는 뭐 크게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거는 그 와중에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거나 장이 아까 뭐 저기 현대차는 저 정도는 빠져요. 1%도 안 빠졌는데 뭐 그죠? 근데 강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고용 지표의 미국 증시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22,000이면 많이 빠질 줄 알았어요. 네. 네. 딱 보자마자 내려가 와 이거 이제 많이 빠졌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 올리더라고요 다시.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지난주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목금 이틀에 걸쳐서 이제 뭐 1년에 이제 고용 지표들이 나왔고 이번 주 이제 또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PPI, CPI 순서로 이제 또 이제 물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이거 S&P 500 지수를 갖다가 한번 지난 5일 동안 지난주 월화 수목금 이렇게 구분되시죠? 개장 초에 그냥 거래가 번쩍하고 장 막판에 조금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거래량 막대기가 쿵쿵 서 있는 저 구간이 하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 쭉 좀 장중에 빠졌고 화요일 날 뭐 고만고만하고 수요일 날 좀 반등 나오다가 이제 목금 이틀을 한번 보시죠. 목금 이틀을 보시면은 목요일 날 굉장히 좋았다가 금요일도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다가 이게 이제 고용지표 보고 나서 처음에 갭업으로 출발했는데 이 구간이 시장이 무슨 걱정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렇게 돌려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낙폭을 많이 줄여서 그냥 보합인데 이걸 볼 것 같으면 뭐 주초 대비 그나마 뭐 조금 이렇게 뭐 고만고만한
등락만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요거 뭐 우선 목요일 날은 이거였죠. 7만 3천 개 ADP 민간고용 7만 3천 개 전달 10만 6천 개가 좀 줄어든 7만 3천 개인데 5만 4천 한 2만 개 덜 나왔죠. 덜 나오고 최근 그 3개월 평균이 4만 6천 명이라는 얘기는 1년 전에 같은 비교 대상으로 칠 것 같으면 11만 9천 명, 거의 12만 명 대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보세요. 기사들이 전부 이렇습니다. 직전을 절반으로 급감했는데 문제는 금리나 기대감이 올라갔다. 8월 ADP 민간고용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고용 둔화 신호에 금리나 전망 강화. 시장은 전부 이걸로 고용 안 좋으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겠네 하는 그걸로 갔습니다. 갔고 요것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예측보다 23만 7천 전달보다 더 늘었죠. 그런데 분위기는 이런 것 같았어요. 고용지표도 요 정도만 망가져주면 좋겠다. 크게 나빠지지 않고 조금 나빠져서 연준으로 하여금 9월 금리 인하 가는 쪽으로 자 이거 뭐 이런 식으로 2달 만에 최고 근데 해고는 5년 만에 최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날 목요일 날 그래도 그나마 요게 조금 체면은 살려줬습니다. 그렇죠. 서비스 PMI가 ISM 서비스 PMI가 그래도 살짝 고개를 들면서 52. 여기서 고용 부문하고 신규 수출 주문 쪽은 조금 나머지는 다 그로잉 성장 뭐 회복 중인데 이쪽은 수축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면 그달 달라요. 7월 달에 서비스 경기 정체 뭐 이중고 어떤 매체는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러다가 또 한 달 만에 경기 탄력, 서비스 경기 탄력 이러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만 요거는 조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어떤 골디락스 패러다임 그리고 bad is good 요 두 개가 몇 년째 이제 자산 시장을 받쳐주는 패러다임인데 요 골디락스 나쁜 것만 있었던 거 아니고 요 괜찮아 뭐 요런 식이었죠. 요런 식이었고 그날 이게 히트맵을 보니까 소위 말하는 유동성의 향기가 시장 전반에 골고루 퍼졌습니다. 골고루 퍼져가지고 뭐 이렇게 기술주 뭐 할 것 없이 소형주 중소형주까지 해서 이렇게 전부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여기 좀 쇼크였죠. 우선 실업률은 0.1%포인트 올라 4.3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4.5, 4.6 이러면 좀 긴장할 것 같아요. 다들 컨센서스가. 근데 여기 재밌습니다. 어쨌거나 7만 5천 개의 생각인데 2만 2천 개는 좀 심하죠. 예상보다 너무 적었고 그리고 요거 여기서 보시면 요 그래프입니다. 전부 다 플러스잖아요. 그래도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6월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14,000개라고 해서 요 위로 조그마한 키 작은 막대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같은 키 비슷하게 해서 이 머리를 쳐박는 마이너스 1.3으로 갔는데 이거 애초에 6월 달에 이거 14만 7천 명이라 그랬어요. 14만 7천 명이라 했다가 7월에 저기 그 다음에 8월에 발표하면서 아니야 그거 14만 7천이 아니고 14,000명이야 해갖고 헉 했거든요. 그러면서 BLS 그 국장 잘리고 해고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14,000명이라도 그나마 확 줄였던 그게 그래도 플러스였던 게 알고 보니까 증가가 아니고 13,000명 줄었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요 민간 제조 부문에서는 38,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는데 세세히 뜯어보니까 특히 요 상품 제조 분야 이쪽은 22,000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하는 것은 미국 제조업을 부흥하고 그러다 보면 미국에 공장 많이 짓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데 그래야 되는 건데 지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런 식이라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 부분하고 뭐 사실 연간 한 1조 달러 관세로 걷어들여가지고 재정 적자 벌충하겠다고 떵떵거렸는데 지금 8월까지 걷어들인 관세가 1,5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 결국은 관세 가지고 실제 걷어들이는 관세 규모보다도 그걸 무기로 해서 얼마 낼래 이거죠. 여기는 보니까 피아도 없고 니편 내편도 없고 미국 내 미국 외도 없더라고요. 로즈가든 그 만찬 때 보세요. 저크버그 너 얼마 할 거야? 빌 게이츠 너 얼마 할 거야? 차파인가 구글 너는 얼마 할 거야? 뭐 바로 이제 탁탁탁탁 하면서
거기서 뭐 다들 어버버거리면서 예, 얼마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관세의 그건데 요거는 사실 강 대표님 말씀 맞다나 쇼크 수준이었어요. 네. 22,000도 쇼크였고 그다음에 6월 달 마이너스로 바꾼 거. 왜냐하면 그 전달에 이미 이미 그래요. 10분의 1 토막 쳤는데 10분의 1 토막을 쳤다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가버렸으니까. 그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그건 너무 크잖아요, 솔직히. 예. 그런 근데 상황,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다시 이 S&P 500 3분 차트로 다시 오시면 이 구간 처음에 고용 지표가 안 좋으네. 뭐 실업률은 고만고만 4.3. 일단 일자리 창출에서 줄었다 해서 일단 강하게 출발했다가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이제 막 이렇게 차익 실현 내지는 뭐 이렇게 좀 줄이는 부분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막 그런 소리 했겠죠 또 장중 방송에 미국도 월가도 이러다가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이게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의 성격, 소위 말해서 보험성 금리 인하냐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뭐 뒤늦은 금리 인하냐 이런 설왕설래에 있었지만 장이 어쨌거나 이렇게 탕탕 받쳐지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강하다는 것이죠. 강하다는 것인데 이거 보니까 저 고용 지표가 저렇게 나오니까 심지어 죄송합니다. 아유, 예. 지금 뭐 예. 확실히 전까지는 저희가 골디락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이제 경기 침체도 슬슬 걱정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시장 상황이 더 어려워진 분위기긴 한데 증시는 버텨주고 있는 것들이 지금 예. 뭐 아까 소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그렇고 예. 뭐 지금 강혜권님도 이게 뭐지? 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대체? 저만 그래서- 답답한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다들 아마 고민스러우실 텐데 이거 같아요. 그래서 히트맥 한 번 더 보시죠. 아까 목요일 날은 전부 푸르스름하니 잔디밭이 좋았죠. 페어웨이가 좋았는데 하루 만에 푹푹 패인 데가 막 나옵니다. 온통 막 벌게요. 그러니 하루 사이의 분위기는 자 금리 인하는 확실한데 조금 이미 비싸진 주식들 이쪽에 기술주들 이쪽 이미 비싸진 주식을 좀 더 사기에는 좀 거시기하다. 거시기야. 뭐 느낌 오시죠? 이 표현만한 게 없어요. 거시기하죠. 여기서 오늘 고급진 표현 많이 들었는데요. 엔비디아를 또 여기서 사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 만에 이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컸습니다. 저기 뭐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뭐랄까요? 데일리로 보면 이거 뭔가 빠지기 싫어하는 모습 팍팍 치고 나가지는 못하는데 시장 내의 심리는 다 이거 같아요. 다들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내가 먼저 여기서 내리고 싶지는 않다는 그런 심리. 예. 저는 약간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비싸고 무섭긴 무서운데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요. 맞아요. 네, 미국 주식 팔아서 AI 주식 팔아서 뭐 할래? 뭐 딴 데 마땅히 네, 마땅히 유럽을 가기도 그렇고 프랑스, 영국 다 난리잖아요. 네. 뭐 어디가 있어? 중국이랑은 저렇게 때리는데 음. 중국은 우리 예전에 이제 법규나 이런 걸로 제재 이런 걸로 자기네 맘대로 하니까 공매도도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막 이러니까 네. 이제 예측 불가능하다. 근데 네. 중국 가기 싫고 네. 그러면 어디 가야 되냐? 갈 곳이 없어요. 딱히. 네, 그래서 AI 말고 갈 곳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거 아닐까요? 차트도 좀 이렇게 내려가고 싶고 좀 내려가면 사야지 이런 느낌밖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요. 그죠? 예. 어쨌거나 뭐 잘 못 올라간다기보다도 잘 안 밀린다 하는 느낌이 더 강한. 네,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컸다고 보는데 저기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네.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렸는데 이게 어디 갔죠? 요거. 예. 사실 보면은 요 이동 평균선들이 싹 모여 가지고 뭔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강 대표님이나 저는 뭐 맨날 이거 들다 보는 게 일입니다만 우리 슬기 앵커님 요랬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요렇게 모였다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통상
수렴하고 나면 위로 튀든지 아래로. 아래로 한번 꺾이든지 하는데 요 무렵의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지금 불안불안한데요. 불안불안. 고용 보고서도 이렇게 나오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지금 조금은 이렇게 50대 50의 가능성이지만 지난주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위로 더 치고 가기보다는 좀 이렇게 밀릴 것 같다 싶은데 고용지표를 보고 나서 많이 내려왔어요. 장기물 쪽이 네. 예, 장기물 쪽이 내려왔고 아마 여기에 FMC 거치면서 물가지표 보면서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반까지 최근 한 어쨌거나 한 5, 6일 거래일 기준으로 한 5, 6일 내로 이 선이 지지되느냐 이 선 깨고 조금 더 내려오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내려오는데 만약에 달러가 튀어버렸으면 곤란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달러가 밀렸죠. 달러는 많이 밀리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달러는 조금 약세였잖아요. 이 조합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거는 그동안에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뛴다? 그거는 좀 불안한데라는 그런 어떤 증시 반응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내려가 주니까 오, 다행인데 만약에 저기서 그날 생각보다 많이 밀렸잖아요. 금요일 날. 그 와중에 달러까지 강해져 버리면 그동안에 우리 공식은 그거였습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 달러 강. 국채 수익률 하락, 달러 약. 이게 지금 최근 한 우리 1, 2년 익숙해진 흐름이었고 그랬는데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만약에 그러면 달러도 같이 약해지는 게 우리가 아는 상황이고 그거는 우리가 거의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이거는 증시에는 좋은 주변 환경이야, 금융 환경이야라고 느끼겠는데 만약에 거기서 국채 수익률도 하락하는 국채 쪽으로 돈이 몰리고 달러도 강했더라면은 그거는 이제 야 그러면 또 안전자산 쪽으로 가냐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이 생길 뻔했는데 달러도 살짝 약해졌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 하여금 요거 달러 인덱스 한번 보시죠. 요 지금 앞서 보신 요거하고 국채 수익률하고 요거하고 보시면은 거의 같은 기간입니다. X축이 같은 기간이에요. 이쪽 보시죠. 쭉 올라오는 이 기간, 그 기간에 보시면 어떻게 달러가 강했죠. 달러가 강했는데 앞서 여기서 채권이 국채 수익률이 이제 뭐 4.5 근방에서 이제 더 못 가고 옆으로 기는 와중에 달러는 조금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저 20MA죠. 빨간색 조금 굵게 돼 있는 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길을 갖다가 출범했던 금년 들어서 달러는 사실상 역대급 하락세를 한번 보였던 해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 1기 때하고 달랐던 게 야 관세 때리는데 왜 달러가 약해져? 하는 그게 있었고 그러던 차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달러 약세를 원하는 것 같고 트럼프 취임 초에 무슨 미란 요즘은 뭐 스티븐 마이런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만 원어에 가깝게 자기들끼리 부르는 이름대로 그 마이런 보고서 같은 데서도 달러 약세 무슨 제2의 플라자 합의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달러 약세 거기도 트럼프 대통령은 위크 달러가 아닌 위커 달러 더 약한 유로나 M보다 더 약한 뭐 이런 달러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궁금합니다. 그러니 FMC 끝나고 나서 이게 더 내려주고 달러도 더 이제 약세로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하는데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난 주말에 다른 사람도 아닌 스콧 베센트예요. 월스트저널에다가 기고문을 내렸는데 연준의 게인 오브 펑션 자기 나름대로 무슨 기능을 갖다가 뭐 이렇게 향상시킨답시고 해서 머니터리 팔러시 통화 정책을 해왔는데 앞부분은 그럴듯해요. 너희들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고는 듀얼 맨데이트 거기다가 은근히 금융시장 안정 뭐 이런 게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만 충실하면 되는데 왜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양적 완화 같은 거 그야말로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걸 막 저질렀느냐라고 해서 은근히 연준 보고 똑바로 해. 애초에 너희들한테 주어진 임무만 열심히 해. 하는 쪽으로 해서 연준한테 일정 훈시를 하나 싶고 원칙론자처럼 얘기하나 싶었더니 기고문 뒤로 가면 뭐라는지 압니까? 기고문 뒤로 갈 것 같으면은 연준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기존의 듀얼 맨데이트에다가 장기 금리를 갖다가 안정시키는 책무가 있대요.
이 양반이 재무장관이랍시고 자기가 그냥 연준에다가 책무를 하나 더 줘버렸어요. 갑자기 끼워 넣네요. 끼워 넣는 거죠. 앞부분에 했던 얘기하고 또 달라요. 앞부분에 했던 얘기하고 다르면서 결국 이게 보니까 취임 초부터 했던 나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 안 들여다봐.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야. 시장의 장기 금리가 어쨌거나 안 뛰도록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게 나왔습니다. 자, 관련 기사들도 우리 국내에서도 조금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제 차기 연준 의장 후보 거의 3명으로 압축됐나 봅니다. 해셋 지금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하고 케빈 워시하고 크리스토프 월러 이 3사람인데 요거 연준 전면 재검토 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장기 금리는 어떻게 하든 안정시키겠대요. 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얘기해왔던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있고 YCC도 있고 뭐 좋은 YCC 일드 커브 컨트롤도 있고 정 안 되면 자기가 베센트가 저 기고문 앞부분에서 이렇게 비판했던 양적 완화 같은 건 너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러서 했는데 저 양적 완화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대충 느낍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내치와 국제 정세에 대한 대응하는 그런 것 말고 경제적인 시장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큼은 좀 느낌 오지 않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버블맨이라는 느낌 안 드세요? 그렇죠.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빚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일 빚이 예. 많으니까 금리를 낮추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면 네. 날로 먹는 거잖아요. 날로 이게. 먹는 거죠. 네, 그냥 예. 빚 없어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정책으로 끝까지 밀고 갈 것 같은 분위기죠. 그죠? 그 말씀하시고 싶은 예,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미 엄청난 원제 2008년에 본격화된 그 양적 완화라고 하는 헬리콥터 밴 시절부터 해서 그리고 뭐 현대 화폐 이론 현대 모던 머니터리 팔러시 티어리 이런 식으로 해서 팡팡 찍어내도 괜찮아라고 혹세무민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쉽게 이렇게 탕감할 수 없는 원죄 같아요. 저거 결국 뭐로 갚겠습니까? 그냥 저 했던 짓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를 한 10년 쭉 일으키고 금리 좀 낮추면 네. 그냥 돈이 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처음에 이제 직장 들어갔을 때 2천만 원 연봉이었는데 예. 예를 들어서 30년이 지났어요. 예. 근데 4천만 원이 연봉인데 예. 집값은 한 10배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플레만 좀 올리면 어차피 비탄감 되는 거잖아요. 정부 예.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 자기는 망할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가 그냥 돈을 찍자. 이 와중에 도대체 얼마나 로보틱스를 팔고 얼마나 전기차를 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팔아제끼면 1조 달러. 그렇죠. 1조 원도 아니고 1조 달러. 달러를 1조 달러 갖다가 보너스로 준대요. 주겠다니. 1,400조 원이에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야. 네. 아니 1조만 있어도 먹고 1,400조 갖고 뭐 하려고 머스크는. 아니,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요. 뭐. 더 부자가 되는 그 거죠. 돈 끌어안고 화성 가려고. 네, 네.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가려나요? 아유, 그러니까요. 그러니 우리 같이 뭐겠습니까? 1조 달러는 고사하고 돈 1,000만이라도 은행에는 못 넣어두겠으니 우리 청년들 그러잖아요. 적금 넣다가 들은 그 상실감. 옆에서는 다 뭐 해서 벌었다는데. 그래서 차도 못 뽑았다는데. 나 혼자 지금 적금 넣고 있었는데 보니 이자라고 들어오는 거 보니 그래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주가가 못 빠지는 거죠. 안 빠지는 안 거죠. 빠지는 거죠. 살 사람만 예, 있으니까. 살 사람만 드글드글 하니까. 네. 근데 머스크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회의에 예. 머스크는 빠졌잖아요. 예. 빅테크 이런 CEO 중에 머스크만 안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나도 초청은 받았지만 대리인 보냈다고 하지만. 대리인 보냈다고 하는데 조금 그렇죠. 트럼프가 오라 그러는데 대리인 보낼 만큼 그렇게 그 강심장은 아니겠죠? 그거는 이해해 주시죠. 강 대표님이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 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진짜 할 소리 못 할 소리 해서 갑자기 불구대청 원수처럼 됐는데 그렇게 그래도 부르면서 조금씩 화해하려는 제스처도 중간중간 있었잖아요. 그래도 좀 당장 가기는 뻘쭘하겠죠. 아직은? 그리고 아마 그 머스크의 촉으로는 가봤자 저거 굉장히 비싼 밥이다. 너 실제로 또 그랬죠. 얼마 투자할래? 얼마 낼래?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 진짜 비싼 와인에 비싼 몇 천억 달러. 몇 천억 예, 달러짜리 밥이었어요. 그런 식이니까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요약하자면은 미국채 금리 내려. 그런데 이것이 뭐 꽤나 평상시 같으면은 와 이거는 안전자산 세이프티 뭐 플라이트 세이프티 정도라도 얘기할 수 있겠으나 달러가 그냥 조용하니까 그리고 베센트까지 저렇게 양념을 쳐주니 근데 저 뉴스가 저는 되게 중요한 뉴스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 발표되고 나서 네. 올랐거든요. 계속 잘 오르고 있었는데 저 뉴스 나오면서 화다닥 다 내렸거든요. 뭐가요? 지금 그 지금 주가 월스트리트 저널. 지수가 주가 지수가 그 타임이 딱 10시 45분쯤 되거든요. 이 베센트의 네, 이 기고가 베센트 얘기 나오고 나오고 나서 그러면 이제 베센트 얘기가 나온 거가 뭔가 시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감을 야기시킨 거가 아닐까. 시간상으로 제가 이제 뉴스를 막 찾아봤어요. 도대체가 저 45분 뭔데 빼는 거야 갑자기. 찾아봤더니 지금 베센트 요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금리 내려간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이렇게 빼는 걸로 봐서는 뭔가 좀 시장에서의 해석이 금리가 이렇게 낮춰주고 강제로 저렇게 장기금리 아까 말씀하시고 장기금리 안정 예. 이제 쓱 껴는 게 결국은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제 장기금리까지 작전을 하려고 그래? 뭐 이렇게 시장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신뢰가 떨어지니까 금값은 또 오르고 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뇌피셜이 갑자기 돌더라고요. 예. 그러니 뭔가 그거 불안하긴 한데 이제 여기서 계속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자꾸 좀 조정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던 그 시도가 자꾸 실패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히 여기서 숏을 칠 선수들도 사라졌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들 보니까 굳이 여기서 나갈 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미국에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그 밑에 관료들도 보아하니 이 사람들도 인생을 버블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버블로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버블을 하면 터지잖아요. 근데 터질지가 언제 터질지 우린 모르잖아요. 아직 뭐 터진 그거야 뭐 터지면 같이 터지니까 근데 굳이 나왔다가 가는 게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은 금리 플러스 심리라고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예. 금리 심리. 금리 심리. 지금 뭔가 계속 지연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지난주까지는 고용보고서 확인하면 뭐라도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번 주 중에 나오는 물가지표를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들이 계속 뒤로 뭔가 밀리는 네. 기분이 있는데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 지금 뭐 다들 이 와중에 조금은 비싸다 싶은 와중에도 이 기회를 갖다가 굳이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브로드컴 주가에서도 보였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어쨌거나 이제 자꾸 엔비디아에서는 그 어떤 독점적인 지위가 자꾸 흔들리는 듯한 뉴스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브로드컴이 한번 치고 나왔고 야, 이 작년에 배트맨 그럴 때부터 샀으면 이거 진짜 대박인데. 그렇죠. 그죠? 근데 이날 보세요. 웃깁니다. 이거 데일리 차트 보시면은 시가가 16.23% 완전 급등해가지고 조금 더 355불로 해갖고 356불 조금 더 올라갔다가 쭉 밀려버립니다. 쭉 밀려가지고 어쨌거나 종가는 9.41%니까 이거 지금 장중 고점에 개장 초에 잡았다가 그날 하루 종일 정리 안 하고 있었던 선수는 장마가 뭐야 나 왜 마이너스 6%지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 동네도 제가 봐서는 천하제일 단타대회 지금 절찬리 상영 중입니다. 천하대일 잔타대회를 기계끼리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기계끼리 할 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이 소위 말하는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지금 모두 다 열리고 예, 있는. 열리고 있는 와중에 미국도 보니 그 좋은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장 초 두 자릿수 딱 나오니까 옳다구나 하고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은 땡큐 하고 던지고 있고 이거 샀다가 아닌가 봐요 해서 발 빠른 선수들은 아마 이날 이 브로드컴만 갖고도 한 서너 번 샀다 팔았다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가 얘기 계속 했는데 네. 실제로 어저께 같이 금리가 그렇게 변동을 해줬으면 환율이 좀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거기다 환율도 안 움직이고 그다음에 예. 이시바도 또 예. 이제 사임했으면 사임. 뭔가 엔화도 좀 움직이고 이래야 예. 되는데 환율은 그냥 제자리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주식만 또 니케이 주식만 또 날아가고 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진짜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더라고요. 어떻게 보이세요, 수장님은? 그러니 지금 뭐 환율은 뭐랄까요? 지금 어쨌거나 이 단타 촉이 제일 떨어지는 게 FX 딜러들 같아요. 이걸 단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두 군데
달러원 시장에 이제 브로커리지 회사가 있습니다만 비도파 이렇게 스프레드 벌어졌는 거 보면은 단타기가 힘드네요. 옛날 저 소시적에는 보면 진짜 10전대기 막 했거든요. 예. 지금 뭐 1390원 30전이 오파, 1390원 20전이 비드. 이쪽도 때려봐도 신한은행, 저쪽에 사자고 때려봐도 신한은행, 뭐 이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장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그래놓고 있으면 10전 그냥 먹어요, 그냥. 여기 누가 사주죠, 여기 누가 팔아주죠 하니까. 그런 식의 이제 요즘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보면은 이 단타하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뭐 그리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가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미국의 제일 대빵이 또 그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금리 향후 방향을 보더라도 이제 연준은 내릴 일만 남았다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는 이거 같아요. 전부 지금 다 달러 갖고 들어오라는데 네, 맞아요. 그 돈이 보통 돈입니까? 네. 우리가 지금 3,500억 달러입니까? 6천억 달러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일본도 지금 뭐 5,500억 달러, EU가 6,500억 달러. 그 돈이 어디 뭐 찍을 수 있는 달러도 아니고 자기들 뭐 해서 번 돈으로 또 그걸 해야 되니 벌어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엔화 바꾸고 원화 바꾸고 뭐 유로 바꾸고 할 틈이 없이 들고 있다가 미국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달러는 잘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야기가 참 어려운데 소장님 말씀 들으면 너무 재밌어서 저는 웃음 참느라 지금 혼났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 시장에서 재밌는 거는 코스피보다도 코스피 200 선물이 이렇게 이평선 수렴 이후에 선물이 먼저 이렇게 방향을 잡네요. 결국 우리 장도 이 와중에 힘겹긴 하지만도 이래저래 들려오는 소식은 그건데 빠지기보다는 위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13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는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 공공주택을 수도권 저층 주택 부지에 내년 하반기까지 시범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는데요. 먼저 중소형 건설주인 KD가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767원에 마감했고요. 동신건설이 오늘 15%대 오르면서 19,370원, 금호건설도 오늘 9%대 강세 보였고 모듈러 주택 관련주인 금강공업과 NRB가 각각 14%, 7%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여성들이 피부에 탄력을 주는 미용 주사 리쥬란을 막기 위해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리쥬란은 아직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제니퍼 애니스톤이나 킴 카다시안 같은 유명 연예인들이 언급하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주사를 맞기 위해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처럼 리쥬란 주사가 승인된 곳에서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렴한 한국을 찾기도 한다는데요. 이에 따라 먼저 리쥬란의 원천 기업인 파마 리서치가 오늘 7%대 강세 보이면서 67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LNC 바이오는 스킨 부스터 리투오의 거래처가 1000여 곳을 돌파하고 중국 시장 인허가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오늘 16%대 강세 보였습니다. 종가는 48,950원이고요. 클래시스가 4%대 강세, 원텍과 휴온스 글로벌이 각각 10%, 5%대 오름세 보이면서 미용 시술 수요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최근 법원 판결을 받은 알파벳,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브로드컴입니다. 현재 주가는 334달러 선이고요. 증권사 평균 최고 목표 주가는 400달러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159억 달러, 조정 에비타는 107억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매출이 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8% 성장했고 소프트웨어 부문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174억 달러, 에비타 116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특히 AI 반도체 매출이 62억 달러에 이를 걸로 예상되고 추론 시장 확대와 함께 맞춤형 반도체 산업 성장이 가속화될 걸로 전망됩니다. 또 최근 네 번째 신규 고객의 양산 전환을 계기로 내년 AI 반도체 부문 실적을 전년 대비 50에서 60% 성장할 걸로 내다봤고 이미 확보된 100억 달러 규모의 주문도 내년부터 본격 매출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알파벳입니다. 현재 주가는 235달러 선이고요. 증권사 평균 최고 목표 주가는 300달러로 제시됐습니다.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피하게 됐습니다. 크롬은 전 세계 40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구글 검색 수익의 약 35%를 차지하고 광고, AI 사업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어서 크롬 매각을 피한 것만으로도 법원 판결 이후 주가가 8% 넘게 뛰었습니다. 다만 검색 엔진과 제미나이 AI를 포함한 자사 제품을 탑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건 독점이 아닐 때만 허용되고 일부 검색 데이터는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는데 구글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해서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한편 알파벳의 주가는 여전히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낮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번 법정 리스크 완화와 함께 멀티플 확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세일즈포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250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345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102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고 비일회성 순이익도 주당 2달러 91센트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세일즈포스가 출시한 AI 에이전트 플랫폼 에이전트포스가 기존의 안정적인 매출을 냈던 구독형 소프트웨어 사스 모델을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세일즈포스는 AI는 사스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거라면서 실제 AI 데이터 사업에서 연간 반복 매출은 12억 달러를 기록했고 데이터 사업은 이미 7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에이전트포스 관련 예약의 40% 이상이 기존 고객 확장에서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내년 가이던스는 매출 9% 성장, 영업이익률 21%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과거 한국 수출의 8% 이상을 책임졌던 석유화학, 이제는 구조조정 바람에 휘청거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철강업계까지 구조조정 칼날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오늘 저희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두 산업, 한국 경제 기둥이자 대표 수출 효자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은 법전원 교수님을 왜 예. 모셨을까 궁금해하실 텐데 경쟁법, 경쟁 정책에 있어서는 교수님 연구를 거치지 않고는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요새 너무 찾는 건 많아서 바쁘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이 석유화학 업계 왜 이렇게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지 저희가 여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학 전문대학 교수라서 이 산업이라든지 경영 전략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부분도 저도 좀 이제 아무래도 연구를 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것들인데요. 네. 또 업계 분들도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확실히 그 중국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범용 제품을 만드는 여러 산업을 진출하면서 석유화학도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범용 제품을 생산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아다시피 중국은 여러 가지로 생산비가 우리가 적기 때문에 이 쉽게 얘기해서 되게 저가로 제품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죠. 국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범용 제품 사실은 제품의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 품질보다는 가격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고요. 또 석유화학 제품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이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환경 오염 유발 때문에 그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시설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런 글로벌 환경 변화와 또 중국의 그런 이제 경쟁력 강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문제 생겼는데 과거에도 물론 이제 조금씩은 이 업다운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중국에서 과잉 생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트럼프처럼 법으로 막아주든지 뭐 보호를 해주든지 이러지 않으면은 중국이랑 경쟁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중동 산유국들도 뭐 석유 뭐 NCC를 증설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중동 그러면 석유만 파고 그걸 수출을 해서 중국에서 만들고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하고 이랬는데 중국이 많이 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동도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생산을 늘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겹쳐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정부는 예를 들면 아까 법 쪽 얘기하셨으니까 뭐 법적으로 좀 이렇게 보호해주거나 이럴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힘든 문제죠.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어쨌든 생존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는 아무래도 마진이 높지 않은 범용 제품보다는 고부가 가치 제품 그리고 또 새로운 산업에 잘 맞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생산해야 되는데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설비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 설비를 감축하고 동시에 구조조정과 동시에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는 재원 확보와 또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업계에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원하는 게 구조조정이기는 한데 저희가 구조조정을 생각하면 딱 떠오른 단어가 M&A고 근데 그러다 보면 공정거래법이 뭔가 이 상황들을 다 뭔가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실까요? 맞습니다. 구조조정의 수단은 이제 크게 M&A도 있지만 M&A는 결국 기업들이 합쳐야 되거든요. 또 그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요해야 되니까 현재 기업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생산시설을 상호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감축하는 것이 또 중요한 방법인데 문제는 그런 방법은 이제 공정거래법상 카르텔이라는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서 인가를 하거나 이건 법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섣불리 그런 구조조정에 나설 수가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지금 사실 구조조정 알아서 해라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뭔가 더 나오는 액션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조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M&A 심사라든지 그리고 카르텔 인가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향적인 판단을 해줘야지 기업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가 합병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제 독과점이 된다. 이래서 예. 니네는 합병 못해. 이런 예. 게 지금 공정거래법에 걸리는 거라고 예, 보면 그것도 되는 거죠. 걸리고 A, B가 서로 그 기업은 그대로 있으면서 서로의 시설을 우리가 감축하겠다. 감축하기로 하자. 그러면 니네 예, 둘이 그렇습니다. 담합한 거야. 담합한 거다. 이렇게 될수 이렇게 있는 하니까 거죠. 니네 둘 다 예. 과징금 맞아야 돼. 예,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경쟁이 우리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 다 망하게 할 건지 예. 그냥 독과점이고 카르텔이고 니네들이 다 잘해서 잘해봐 이렇게 법을 다 풀어줄 건지 예.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다른 나라도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일본이 이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해결을 했고 유럽도 사실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는 공정거래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무관청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법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단독으로 요청하게 돼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을 엄격히 규제하는 게 주된 일인데 여기서 이걸 좀 쉽게 해서 좀 풀어준다.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거하고 좀 배치될 수가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뭔가 이렇게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있으면 이제 제재하는 게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법에 구조조정 효과가 많든지 또는 어떤 산업 합리화를 위해서 더 효율성이 높은 카르텔을 인가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는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의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법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예. 이 업체들의 자구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아마 뭐 미봉책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시설 감축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량을 줄이고 한다 보면 비용을 줄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국제적인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게 좀 늦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 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학 얘기를 저희가 쭉 했는데 예.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듯이 화학, 철강 두 개가 다 문제인데 예, 그 그렇습니다. 두 개가 다 결국 특별한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약간 범용성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중국한테 밀리는 거잖아요. 예. 그럼 철강 업체들도 또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난리인데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바뀌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세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공정거래법을 그대로 예외 없이 집행하게 되면 누군가 도산하거나 뭐 이렇게 문 닫거나 그러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렇게 되기 전에 서로가 상생하는 방안으로 줄이는 것은 현행법상 엄격히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그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가 어려울 거로 그럼 보여집니다. 일단 기업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결국은 정부의 어느 부처들이 모여서 예. 공정위 말고 예. 어느 부처들이 모여야 그들끼리 합쳐서 뭐 원팀을 만들어라 또는 예. 뭐 M&A를 해라 아니면 이거 감축해라 이거를 명령으로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법상으로 뭔가 혜택을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걸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회 이제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네. 산업부가 주도해서 사업 재편을 하게 되면 산업부요. 예, 산업부에 권한을 주고 다만 이제 공정거래의 의견을 듣게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건 사업 재편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도록 면제해주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면제해주는 예. 뭘 면제해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법 그러니까 위반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제 면제를 해주는 거죠. 그럼 경제적으로 그렇지 근데 않으면- 아무것도 이득이 없잖아요. 법 그렇게 뭐 위반만 아닌 거보다 뭔가 근데 돈을 사실은 돈 달라 그럴 것 기업 같은데. 입장에서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그런 안전한 그 신호를 주면 좀 안심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지금 정부가 그 재편 그리고 후지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것이 만약 떨어지려면 재편을 잘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어떤 그 면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이제 앞에서 막혀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철강업계는 국내 법에서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미국 법에서도 치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세로, 예, 맞습니다. 고유 관세로 치이고 있는 예.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분명히 위기인데요. 물론 저는 이제 제도나 정책 전문가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작년에 노벨경제학상 받은 에스모글루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제도가 잘 뒷받침된 나라들이 거기서 기업들이 그 제도적인 기반 위에서 혁신도 하고 또 새로운 도전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의지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기업들이 의지가 있고 또 분명히 또 여기서 재편해서 새로운 경제를 갖겠다는 그런 게 분명히 보이면 정부가 최대한의 정책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은가, 제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은가, 그런 위기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가장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 9월이 되면 계절적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인다라는 말일 텐데요.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만 봐도 2013년 이후에 12번 중에 9월 중에 8번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비트코인도 주식도 예측이 의미 없는 시장이 됐지만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 찾아보겠습니다.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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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한 주간 가상자산 시장 흐름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11만 불 초반대 답답한 횡보세에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과 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답답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호재들이 지금 되게 복합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호재들을 오늘 쭉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사실 저가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그럼 저가 매수할 주요 요인이 뭔가요?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글로벌 유동성 M2가 많이 최근에 픽업해서 올라오고 있는 게 가장 큰 호재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늘어나고 있는 거. 이게 유동성이 늘면은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모든 자산에 다 좋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지금 모든 위험 자산들이 다 오르는 건 아닌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 유동성이 늘면은 뭔가 이 각 자산군 내에서 가장 스트롱한 거 그것도 위주로 자금이 몰리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여전히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자금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직접적으로 유동성이 비트코인 매수로 이어지는 채널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제 발행량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비트코인 트레이딩, 비트코인 뭐 매수, 그다음에 기타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위해서 들어오는 자금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게 보여서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하고 있는 거는 뭐 얼마 못 갈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 가격이 최근에 전고점을 뚫었지 않습니까? 3,600불 온스당 드디어 올라갔는데 비트코인이 금 가격에 후행해서 항상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높은 상관관계를 또 보여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이 모두 비트코인의 상관성이 95%씩 발생하는 아주 주요 이벤트들이거든요. 근데 모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밖에 얘기 안 하셨는데 하나 M2 증가,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증가,
세 번째는 금 후행성. 그럼 2개 더 남았는데요. 5개라고 했잖아요. 5개라고 그랬나요, 제가?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 비트코인 채굴 네. 해시레이트가 최근에 1제타해시를 넘어섰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제타해시를 넘어섰다는 1000엑사해시가 1제타해시거든요. 보통 한 개의 우리나라 정도 되는 큰 규모의 대규모 국가의 1년 전력 소비량이 한 500에서 900엑사해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몰리고 있는 전력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채굴자들이 경쟁을 그만큼 많이 벌이고 있다는 얘기고 채굴자들이 그럼 왜 이렇게 경쟁을 하느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거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인프라 투자 비용을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겠죠. 5개 채우려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S&P 500 지수가 네. 또 신고점을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결국 아직도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모든 이 3대 지수가 모두 이 매그니피선트 7 대형주들이 아직도 리딩하면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7개 종목은 결국 AI 트렌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AI 트렌드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지 않는 한은 이 주도주 위주 장세가 계속 주식시장에서 이어질 거고 이게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또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은 확실히 조심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교훈을 얻고 있는데 저희가 앞에서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고용보고서 확인하고 나서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지긴 했지만 경기 침체,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반응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상자산 시장의 반응 또 대표님 반응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연관성 이런 거 말씀이시죠? 일단 뭐 고용보고서 나오고 난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에 네. 아무래도 고용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떨어졌죠. 11만 3천 불까지 잘 갔는데 금요일에 주말에 이제 11만 1천 불 밑에까지 살짝 찍고 다시 올라오는 걸 보면은 이 고용보고서가 크게 예상치를 하회한 거에 가장 직격탄을 먼저 비트코인이 맞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졌지만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더 먼저 내보이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면은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아직 2%에 다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경기 침체가 세게 와요. 그래서 고용 실업률이 막 올라간단 말이죠. 이러면은 이 2022년에 연준이 5.5%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모아놓은 실탄이라고 할까요? 어떤 룸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25bp 내리는 것도 모자라다. 50bp 내리자. 자이언트 빅스텝 가자. 이랬을 때도 주가가 반등하지 않거나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이제 연준도 실탄이 없다라는 내러티브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1970년대 미국이 10년 동안 겪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실제 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이 불안감이 투자자들의 마인드를 지배하는 바람에 주말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꺾였고 지금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위험 자산이냐, 위험 자산이 아니냐. 2개로 나눴다고 보면은 비트코인은 되게 어느 쪽인지 얘기하기 되게 매번 어렵잖아요. 금이라 그랬다 아니라 그랬다 왔다 갔다 하고 나스닥이라 그랬다 금이라 그랬다가.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 결국 보면은 개인들의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 사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트레저리 스탁하는 데다가 막 더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거기다 이제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 주식을 또 개인 서학개미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금리 내려가면 서클 돈도 못 벌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이렇게 거래가 되면 서클이 그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가요? 그냥 그 구조상으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전 세계로 확산돼서 진짜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막 10배, 20배 이렇게 커지면 이자율이 한 2% 깎여도 계속해서 서클 같은 회사들은 돈을 잘 벌겠죠. 규모의 경제를 이미 구축을 했기 때문에 테더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60%, 그다음에 서클이 한 20%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2개가 거의 독과점을 사실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지금보다 시가총액이 10배, 100배 커지면 뭐 이자율 2%, 3% 하락은 일이 아닐 겁니다. 어차피 무위험 수익으로 1%, 2%, 3% 이자를 매년 걷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테더가 1년에 2조, 3조씩 벌거든요. 근데 2조, 3조 벌던 게 이자율이 반으로 깎여서 1조로 내려가도 2배가 되면 되니까. 시가총액이 2배가 되면 되니까. 예, 어렵지 않은 게임이죠.
그럼 개인들이 사는 게 그렇게 이상한 생각은 아니네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사면 되는 거네요. 네, 그만큼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육성할 거고 정말 전 세계에서 이제부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대중화된다면 그런 미래를 믿는다면 투자하는 거는 말이 된다고 봅니다. 서클 같이 그리고 1등, 2등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거래량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이 거래소 상황은 또 다르더라고요. 거래대금 뭐 계속 줄고 있고 지난달 대비해서도 더 크게 줄었다 이런 뉴스들 나오던데 왜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일단 국내는 거래량은 줄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래량은 다 줄고 있어요. 거래소 유동성도 빠져나가고 있고 사람들이 아직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투자에 큰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자산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해석하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낮을 때는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대금과 이 유동성이 줄어들죠. 근데 국내는 특이하게 지금 오히려 관심도는 늘어나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면 거래량은 줄고 있지만 2023년만 하더라도요. 업비트 거래소, 가장 큰 가상자산 거래소의 평균 이 비트코인 계정 투자 잔고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가 만약에 500만 명이라고 치면은 1인당 평균 투자액이 50만 원, 굉장히 작죠. 근데 지금 1인당 평균 투자액이 1,0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냥 한번 발을 담궈보는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대체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는 건데 뭐에 대한 대체 자산일까요? 부동산, 정부가 투자하지 말라고 대출 규제하고 주식, 이제 대주주 기준 요건 더 강화시키니까 비과세인 가상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내만의 특이한 현상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평균 계좌 잔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주목해 볼 만한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도 거래량이 내려가고 있고 거래소 유동성이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투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거는 장투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죠. 그냥 원래는 막 기계들끼리 단타만 계속 단타 대회를 계속했던 건데 네.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은 약간은 보면은 ETF를 사놓거나 이제 BTX 같은 이제 미국에 있는 ETF를 사거나 아니면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빗이나 빗썸에서 가상자산 사놓고 의외로 주위를 보면 샀다 팔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비트 사놓거나 이더리움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거래량은 안 느는 거잖아요, 원래. 맞습니다. 그죠? 그거를 또 반증하는 중요한 데이터 하나가 지금 비트코인이 1년에서 5년 장기간 안 움직이고 한 지갑에 묶여 있는 그 비중이요. 76%로 역대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번 어떤 지갑에 들어가서 1년 이상 안 움직인다는 거는 정말 장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장투를 하는 주체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기업 이런 곳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비트코인은 항상 개인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개인 중에서도 5년, 10년 동안 안 파는 고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10만 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가격에 지금 많이 매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4천 불 정고점 저항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난 5년, 1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고래들이 내던지거든요, 자꾸. 근데 이들을 받아주는 자들이 없다면 만약에 그런 매수 세력이 없었다면 가격이 꺾였을 텐데 그래도 10만 불까지는 안 내려가고 항상 치고 올라오잖아요. 이게 바로 기관과 기업들. 넥스트 5년, 10년을 가지고 있으려고 장기 투자하는 매수 주체들이 지금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 물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이게 전형적인 상승장 패턴이에요. 말하자면 스마트머니들은 가격이 다 올라갔다 생각하면은 보유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이 76%가 70%, 65%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구나. 한 발 더 남았다고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트레저리 스탁이라고 지금 저기 나오거든요.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 나오는데 실제로 저렇게 보유 기업이 보유를 하면 대출 받아 산 거니까 실제로 뭔가 가격이 하락을 하면 캐스케이드, 그러니까 폭포처럼 막 물량 나와서 폭락할 가능성은 없나요? 저를 이제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거기다 이제는 무슨 뭐 그 도지코인 가지고도 ETF 만든다 그러고 막 트레저리 스탁 하겠다 그러고 저건 막 발행할 수 있는 건데 저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하는 기업들도 무리하게 자금 조달을 한다거나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거나 이런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분명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버티지 못하고 그렇죠. 팔면서 이 도미노 에펙트로 사라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끝단에 있는 게 이제 알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하는 기업들이고
도지코인 그 트레저리 상장산 제가 봤는데 바로 주가 떨어지더라고요. 바로 주가 70% 그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투자자들도 이제 영민해가지고 알아요.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더리움 트레저리 전략까지는 그래도 톰리 같은 이제 유명한 투자자가 나와서 많이 이제 밀어주니까 어느 정도 내러티브는 형성을 할 거고 어느 정도는 갈 겁니다. 근데 그들도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 출구 전략을 연말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잡고 빠져나올 거고요. 비트코인 트레저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업들이 다 5년, 10년을 보고 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스트래티지, 메타 플래닛 정도는 그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느낌으로 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기적인 주가 부양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정말 스트래티지처럼 여기에 명운을 걸고 5년, 10년 정말 계속 살려고 하는 건지 요거는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상장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100만 개를 넘었다 이런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저 중에 63만 개를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는 안전하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메타플래닛이 가지고 있는 2만 개까지 65만 개 안전하다고 보고 나머지 35만 개가 일순간 매도로 나오면 어떻게 될지 이거를 한번 판단해 보면 좋겠죠. 그러면 또 이번엔 이더리움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더리움은 지금 뭐 비트코인보다는 괜찮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또 추가적인 폭락 신호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이제 이더리움 ETF에서 대규모 자금이 지난주에 빠져나갔거든요. 동기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또 자금이 들어왔어요. 지금 금액으로 제가 기억하는 게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1,000억 원이 빠져나왔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 4,000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ETF를 통해서 거래하는 기관들은 이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끝났다. 순환매 장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고 다시 주도주 장세를 예측하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갔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저도 지금 로테이션 장세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게 느껴지고요. 사실 8, 9월 달이 주식시장에도 약세, 비트코인 시장에도 전통적으로 약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회계 감사 기간이 회계 기간 캘린더 이어가 끝나고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에 항상 학기가 시작을 하고 뭐 게다가 농업 시즌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투자 자산 시장 자체가 좀 조용할 때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빠지는 건데 근데 이제 이더리움 그 주식시장에서도 이 AI 대형주들의 다시 상승세가 조금 다시 픽업해서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금이 3,500불을 뚫고 3,600불을 갔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만 좀 조용한데 어쨌든 비트, 이더, 리플과 모든 지금 암호화폐가 다 조용한 상황에서 주도주 장세가 펼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첫 발을 끄는 게 저는 이제 ETF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현물 ETF에서 자금 빠져나왔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들어갔으니까 이 움직임이 그대로 지금 비트코인 주도주 장세가 다시 펼쳐지는 국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일본에서 실제로 민간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거를 8월 달에 허락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홍콩도 뭐 제도적으로 다 완비가 돼 있는 상태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인들은 아직도 뭐 가상자산 거래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러면 이것들이 법들이 우리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스케줄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네. 현재는 이제 비영리 법인 이런 곳들에서 도네이션 후원받은 것들 비트코인을 만약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인 계정을 거래해서 만들어서 매도할 수 있다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연말까지 이 상장사와 브로커리지 권한이 있는 회사들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법인 계정을 만들고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월까지요? 네, 12월까지. 그러면 실제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냥 나 도네이션 할게, 기부할게 이러고서 어디다 기부를 하면은 그거는 현금화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떤 법인이 됐던 지금 현재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 아마 금융위나 금감원이 약간 제재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 법인이나 된다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정확한 법은 봐야겠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정확히 후원이냐 이걸 보고서는 아마 되게 면밀하게 따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래서 법인이 상장사가 진짜로 그게 이제 어떤 표피로 포장지로 감싸졌던 진짜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12월 달이 이제 될 것 같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돼봐야 아는 거라서 지금 국내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상 자산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많이 좀 식었거든요. 예, 정권 초기처럼 지금 활발하게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연말 돼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엔화 스테이블 코인 뭐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궁금한 게 저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들 한참 나올 때 사실 이거 쓰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굳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엔화 스테이블 코인은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엔화 스테이블 코인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만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이제 유틸리티, 사용성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엔화도 결국 우리 엔화 들고 유럽 가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화폐가 아니잖아요. 달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유럽에 가든 뭐 어딜 가든 받아주는 데가 많아요. 근데 엔화는 받아주는 데가 없다. 그래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일본 중앙은행이나 일본 정부의 저희도 뭔가 디지털 CBDC,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 서베일런스라고 하죠. 이제 자금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조금 억압하는 형식으로 가기에 이 디지털 화폐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거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는 거고 지금 일본은 좀 급하죠. 왜냐하면은 이 자본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국채 금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못하고. 그래서 이 자본시장의 통제를 하기 위한 니즈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 어느 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STO 있잖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하고 STO를 연결을 해서 실제로 프로그래밍된 머니는 원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STO 발행돼 있는 주식들을 거래하는 거를 합쳐서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두 가지가 거래되게 만들면 커스터디안 뱅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보관하는 은행도 없어지고 실제로 유가증권 시장을 완전하게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장되는 주식과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네. 유가증권 시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단계들과 그다음에 법으로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 놓은 예를 들어 예탁결제원이라든지 네. 이런 기관들의 존재 유무가 필요 없는 기관이고 구시대 산물이라고 보는 시각 같아요. 일견 맞기도 한데 이게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없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엄청난 부작용은 다들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블록체인에 올리면은 다 매끄럽게 잘 될 거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 엄청난 기술적 결함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술적 결함은 어떤 기술적 결함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거래소에 근무할 때 매칭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바이와 셀을 매칭해주는 그 매칭 엔진에 약간의 코드 에러만 나도 몇 시간 동안 거래소가 먹통이 되고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수시간 동안 거래를 못하고 내 돈 물어내 하면서 거래소에 전화하고 난리 나거든요. 찾아오고. 근데 모든 그런 거래를 다 디지털로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탁결제원도 없고 거래소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다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STO를 발행하는데 옛날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코넥스 주식이나 이런 게 거래가 잘 안 돼요. 거래가 안 되니까 그거는 STO로 발행하기로 하고 코스닥 가기 전에 좀 작은 주식이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그러니까 뭐 로빈훗이나 이런 데들도 결국은 그런 이제 비상장 주식들을 코인으로 만들어 상장시켜서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해주겠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좀 안 되는 짧은 주식, 좀 작은 회사를 STO로 상장하고 그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해서 이제 자금이 좀 더 활성화되게 해주자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 거는 네. 일견 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레몬 마켓 문제가 껴들어요. 레몬 시장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상인이 파는 레몬 중에 어떤 게 안 좋은 질의 레몬인지 알 수 없어요. 상인만 알죠. 그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이게 정보 공시가 투명하게 되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일반인들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시장으로 가면은 아무리 유동성이 막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되게 원활하게 흐르더라도 어떤 쭉정이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달까? 정보 공시가 거기서 투명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커요. 유동성이 낮고 거래가 잘 안 되는 게 블록체인으로 겉대기가 씌워져서 올라오는 거라서 결국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덥석 탔다가 가격이 내려가기만 하는 그런 피해자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뉴욕 증시는 뭘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아직도 계속 퐁당퐁당 장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PPI, CPI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퐁당퐁당 보면서 시장 방향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도 계속적으로 아까 저희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불리시한 위로 올라가는 버블에 타야 된다. 이 분위기에는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이 마음들 저희가 같이 또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